네, 드디어 오늘 이슈데이였던 그 중심에 있었던 이슈, 바로 1차 규제가 7월 달에 이루어졌고, 이제 2차 보복이 또 시작이 된 거죠.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오늘 시행되는 날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캐치홀 규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정수 전문가님, 이 개념 자체가 뭔가요? 캐치올이잖아요, 모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북한과 같은 이 적국, 일본의 입장에서 자기들한테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런 나라들. 뭐 중동 쪽에서는 약간 이 반정부 세력들한테 이제 무기를 제작을 해서 상대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도 다 수출 제한 품목에 포함시키겠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캐치홀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품목이 그러니까 반영? 이 포함되는, 그러니까 전략물자로 의심이 되는 쪽, 그리고 비전략물자들까지도 지금 그러면 심사를 거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영향력에 대해서 호재로 영향을 받는, 그리고 악재로 영향을 받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하나씩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소재 쪽에서 그럼 확실히 영향받는 산업군이 확대가 되는 건가요? 소재에서 더 커지는 거죠. 저희가 예상했던 그 탄소 섬유나 공작기계 포함해서요. 사실 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가장 많이 이 수출하고 있는 분야, 그다음에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분야를 나눠보면, 우리가 일본한테 수출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벤젠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으로부터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대체가 일본의 입장에서 바로 가능한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이 대부분 다 뭐냐면은 반도체 쪽 관련된, 더군다나 이제 차세대 반도체에서 꼭 필요한 이 소재 관련된 곳들이 거의 상당수입니다. 60%가 거의 다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머지 산업으로 이제 확장될 것이냐, 이 확장될 것이냐는 반도체 소재, 그 다음에 이제 장비, 비메모리, 차세대 산업,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고, 이게 거의 이게 거의 주예요. 네. 이번 주고, 부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 탄소 이런 건데, 이런 건 굉장히 영향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준비를 많이 해놨고,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공작기계를 비롯한 뭐 이런 거 역시도 이미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공장에서 공정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 거의 다 독일제 아니면 일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향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대신 요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기술적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네. 뭐 반도체 소재 국산화만큼 그렇게 큰 이슈가 되긴 힘들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거의 웬만한 거 다 하기 때문에 타격이 적죠. 네. 대신 시장에서 상징성을 많이 부여하겠죠. 한일 이슈가 이거 정말 좀 길게 갔었을 네. 경우에는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계속 우리나라한테 추가 보복을 할 수도 있겠구나에 대한 그 불안 심리가 반영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주식들의 돈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수혜를 네. 받을 수 있는 쪽, 조금 위험한 건 좀 피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시장에 적용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광무 전문가님은 그 적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사실 그 영향력이 3대 규제 품목 포함해서 컸던 종목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불매운동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삼육물산만 막판에 또 상한가를 갖고 이런 영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목을 좀 확산시켜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일단은 확산시켜서 봐야겠고, 그렇게 확산돼서 어떤 이제 일본의 이 반응을 기다리고 있죠. 과연 이제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어떤 분야 쪽으로 이 수출 규제가 확산이 되고 받는지를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일단 캐치홀 규제라는 거는 일본에서 좀 과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 캐치홀 규제라는 거는 무기화될 수 있는 이 품목 안에서 그러니까 관리 통제를 하는 것인데, 일본에서는 이 문제로 처음에 우리나라와 이 경제 마찰을 만들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정치적 문제들이 좀 더 커지다가 경제적으로 넘어오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죠. 네. 이 문제로 사실은 뭐 전략 물자라고 보여지는 품목뿐만 아니라 비전략 물자까지도 해서 네. 모두 다 산업 규제가 나올 것으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치홀 규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 제3국으로 가는 여러 가지 품목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하고 있는데 일본은 너희가 북한으로, 아니면 너희가 어디로, 이런 것들이 사실 근거 없는 주장이잖아요. 저는 아직 뭐
뭐 북의 사람 이제 정부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데 네. 네, 일단은 어찌됐든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어떤 산업에 얼마만큼 규제를 할 것인가.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규제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 어느 정도의 충격은 가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우리나라 네. 펀더멘털적인 그렇죠. 측면에서요.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네. 이 원자재 조달이라든지 주요 필수 이 부품이라든지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타격 걱정, 리스크 방어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은 시장의 위치에서는 경제적인 관계에 대해서 원하지 못하니까 우리 시장을 높게 보지 못할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환율적인 리스크를 만들 것이고 근데 시장에서 악재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가 일본의 반성 없이 진행되는 것들이 사실 저는 좀 답답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또 주식 시장이 답답해지는 것도 참 어렵겠지만은 근데 한편으로는 국산화라든지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우회적인 매매 방법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소재에 대한 국산화, 부품에 대한 국산화 이런 것들이 정부 지원 정책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의 악재를 종목에 대한 기회를 잡자라는 게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빨리 드러낸다라면은 네. 오히려 매매에 좀 수월한 방향성이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일본의 이 화이트리스트 물론 이제 시한적으로 90일 정도 또 남아 있는데 90일 정도 아니 이미 시향됐죠.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또 발표가 되면은 시장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사라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네, 품목이 긍정적으로. 지금 아까도 네. 저희 방송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미 화이트 리스트에서는 배제가 된 거고 거의 네. 식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캐치홀 제도에 그렇죠. 따라서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본 쪽에서 네. 우리 쪽으로 수출을 해줄 경우에 네. 그러면은 그 품목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품목 리스트는 기다려 보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품목들이 보통 이 국산화에 대한 또 본격화, 시급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은 전략 물자가 아닌 비전략 물자까지 제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사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더더욱 치사하게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품목을 보게 되면은 일본의 이 생산 비중이 높으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에서 조달하지 못하는 것들, 품목들.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라고 또 기술까지 바탕이 되는 산업들 그런데 국산화를 미루지 못하는 것들 이런 품목 안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주요 기업들의 새로운 이 성장 산업에 대해서 타격을 줄 것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이 새로운 신성장 수소차 또 그밖에 뭐 미래에 관련된 기술들 이런 것들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단에서는 좀 더 뉴스를 확인했을 때 더 자신 있게 매매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시장의 악재는 되겠지만은 네. 종목의 기회로 잡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 네, 김종수 전문가님 추가적으로 더 네. 언급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있으세요? 뭐 워낙 사안이 중요하니까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 일본 쪽에서 어떠한 맞대응을 추가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이미 다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예상 시나리오가 나왔다. 예.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타격을 주려고 하는 거는 디램 쪽은 못 건드는 거고요. 네. 미국 때문에 글로벌 이 시장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버티는 거예요. 예전에 계속 강조해 주셨던 그렇죠. 내용이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예. 디램은 이 사람들은 괴롭히고 싶은데 못 건드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크론이나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외에 전 세계 대체 요인이 없으니까 이걸 건들게 되면 전 세계의 적, 트럼프까지도 적으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건 못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규제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디램 쪽 관련된 소재는 공급을 했었잖아요. 뒤늦게 밝혀졌지만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우리나라한테 태클 걸고 싶은 건 뭐냐면 차세대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을 태클 걸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글로벌에서 경쟁력이 있는 거는 네. 건드려봤자 이제 타격이 적으니까 이제 앞으로 차세대를 우리나라가 지금 막 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거에 대해서 시기를 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네. 일본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많이 의지했다는 얘기는 일본에 있는 업체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이 거의 절대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반대로 뒤집으면. 네, 네. 그러니까 아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우리나라만 받는 게 아니고요. 일본 기업은 생존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의 뭐 제살 깎아먹기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때문이잖아요. 일본 기업들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합작사를
일본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벨기에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러니까 솔브랜드 이번에 그 일본 대지에서 납품하는 것도 네. 일본 기업 도움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벨기에도 마찬가지. 이번에 삼성전자가 벨기에에서 6개월치 물량 확보했는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회하는 방법으로 계속 문제는 풀어갈 겁니다.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두 분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이제 국산화의 수혜를 받았던 쪽으로는 장기화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주시네요.